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JTBC 뉴스룸을 보면서 이걸 같이 봤었거든요. 뭘 봤느냐? JTBC가 채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스포츠 채널이 있죠.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테니스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와, 우리나라의 호프 정현 선수가요, 한때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무결점 선수로 유명한 노박 조코비치를 물리쳤잖아요. 그것도 3대 0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경기 8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정현이면은 우리도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심정현 대표. 아니, 이 정현 선수는 성이 정인 거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심정현 대표는 이름이 정현이신 거고. 아무튼요, 정현 선수는요, 노박 조코비치를 물리치기 전에도 파란을 일으킨 바가 있거든요. 네. 이틀 전에 3회전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때도요, 세계 랭킹 현재 4위 지베레브라는 독일 선수를요 5세트 끝에 3대 2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테니스계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실제로 조코비치를 물리쳤다는 거죠. 아시아계 선수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가는 건 아주 드문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테니스라는 게 유럽에서 출발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신체 조건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아시아계에서 테니스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경우가요, 여자 테니스의 경우 리나라는 중국 선수가 있었대요. 이 선수가요 2011년 프랑스 오픈, 2014년 호주 오픈 이렇게 제패해가지고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남자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농구만큼이나 이 신체적인 조건이 결정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요. 팔이 길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자 프로 테니스 랭킹을 보더라도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선수는요, 일본 선수예요. 니시코리 게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4위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도 일본 선수 스키타 유이치라는 선수인데 41위, 그리고 정현 선수가 58위. 정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4위 그리고 한때 1위였던 선수를 연달아 이긴 거네요. 그렇죠. 조코비치가 현재는 세계 랭킹 14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많이 못 나와서 랭킹이 좀 떨어진 거고요. 아직도 세계 남자 테니스 빅4 중에 한 선수로 꼽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를 꺾은 거, 새로운 스타 탄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조코비치가 전성기였던,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기 전에 시합을 하는 걸 봤는데 상대가 나달이었어요. 나달이 그 당시에 3인가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1일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놀더라고, 나달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결점, 거의 에라가 없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정현 선수한테 숨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정현 선수가 왜 테니스를 시작했느냐, 물론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정현 선수가요, 어릴 적에 고도근시, 거기다 난시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고도근시 난시였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박 PD는 라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현 선수는 라식을 안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테니스 코트가 보통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테니스를 쳐봐라. 마침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였고, 그래서 테니스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안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도근시 난시면 엄청 두꺼운 안경 써야 되잖아요. 테니스 선수들은요, 안경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과격하게 뛰어다녀야 되니까 안경 벗겨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고글 쓰면 되지 않을까? 고글을 쓰게 되면요, 땀이 차잖아. 그렇죠. 땀이 차기 때문에 테니스 경기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현 선수는요, 고글을 쓰고 땀을 열심히 닦아가면서 공을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멋지게 패신샷 넘기는 거, 이게 현재 정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현 선수는 귀국하면 안경점 CF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정현 선수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니, 안경 착용하지 말고 박 PD가 했던 라식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정현 선수는요, 시력 교정 수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왜냐? 어렸을 적부터 안경을 쓰고 테니스를 쳐왔기 때문에 이거 벗으면 허전해질 것 같다. 나의 약점이지만 이제는 이게 나의 강점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덕분에 외신들은 정현 선수를요 이렇게 부른대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테니스 선수 중에 안경 쓴 선수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아니면 아이스맨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대요. 심정현 대표도 안경을 썼는데. 근데 심정현 대표의 안경은 정현 선수 안경보다는 멋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안경이죠. 그렇죠. 아무튼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박태환 선수 그 스토리도 생각나더라고요.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죠. 그렇죠. 박태환 선수도 이 천식 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폐활량이나 이런 게 또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서양 선수들에 비해 엄청 뒤질 거 아닙니까?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 전후로요 20분 동안의 스타트 훈련만 엄청나게 반복을 했대요. 결국 출발 반응 속도를요 0.1초 이상, 이게 0.1초면 작은 것 같지만 수영에서는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이 이상을 줄여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정현 선수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김연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대잖아요. 발이 틀어져서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발이 공개돼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었죠. 네. 아무튼요, 진짜 정현 선수 요번에 4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세계 5위 도미니크 팀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던 미국의 샌드 그랜이라는 선수랑 경기를 치르거든요. 24일 날 경기를 치르니까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4강 아니라 결승까지 올라가면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이 평창 올림픽에 앞서서 외신 일면에 큼지막하게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면 우리 심정현 대표가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가요 가상화폐 관련된 제도 계속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도를 내놨네요.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 금융실명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요 이달 30일을 기해 전격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 계좌는요 사용을 중지시키고요,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요 실명이 확인돼도 이거 가상거래 허용해주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럼 572는 못하네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요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해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빗성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죠. 그래서 빗썸을 통해서 거래를 계속하려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요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은행은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할 방침이래요. 그래서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 매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를 계속할 수는 있대요. 네. 단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가능하고요, 입금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거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지겠죠.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금융당국은요,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 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추후 거래소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검은 돈의 유통을 막아보자. 그리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혼란이 있는 거, 이게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연기자, 모델, 보통 연예인이라고 하죠.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23일 문광부가 발표한 2017 대중문화 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인의 월 평균 소득이요 183만 4천 원, 가운데 값은 120만 원. 이번 조사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743명을 무작위로 뽑아 이루어졌습니다. 오, 그래요? 앞서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소득이 185만 3천 원. 2년간 큰 변동이 없죠? 아니, 물가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월급이 안 오르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런데 중앙값, 가운데 값은 15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때가 오히려 30만 원이 많죠. 아, 평균은 차이가 없는데 중앙값은 낮아졌다. 이게 예. 무슨 의미인가요? 소득이 적은이가 대폭 늘어난 반면에 많이 받는 사람은 살짝 늘어났다는 거겠죠. 아, 한마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개인 수입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도요 2.4%. 2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네요. 아니, 연예인 생활하는데 소득이 아예 없다고요? 예. 이게 뭐 안 불러주면 그럴 수도 있죠. 오호.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비율도요 34.8%인데 이게 전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이고. 1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증가했고요. 조사 대상 가운데 36%가 다른 직업이 있다. 아, 연예인 생활로만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전직 아이돌 출신인데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 아이돌인데? 여성 아이돌인데. 아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좀 더 늘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이요 8,059명으로 같은 기간 10%가 늘었어요. 와, 많네요. 가수가 4,028명으로 전체 절반이고요. 배우가 3,078명, 모델이 454명, 희극인, 개그맨이겠죠, 14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습생도 있는데요 1,440명으로 20%가 늘었네요. 연습생은 아직 데뷔하지 않은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1,400명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소속 연습생 가운데요 만 18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초등생, 중학생도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 물어보면 연예인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실상을 보고도 연예인 시켜야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차싸, 이 SBS의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게 폐지가 되면서 거기서 일하던 개그맨 분들이 백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로 많이 넘어오셨죠. 그렇죠. 팟빵에서 많이 활약하시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오는 4월까지 석 달간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 이걸 조사해봤더니만요, 와, 상당히 많아요. 11만 3천여 가구. 오, 장난 아니죠.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요 4만 3천 가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대요. 따라서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고요,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역전세난도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5월 전세 계약이 도래가 되는데 전세값 좀 떨어질까요?
그럴까요? 이 내용은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이걸 조사해봤더니만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대로 11만 3,610가구, 전년 동기 대비 43.7%가 늘어났대요. 지역별로는요, 서울이 3,678가구,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보았을 경우에는 4만 3,117가구가 된대요. 이래서 전년 동기 대비 56.9%가 증가했다고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7만 493가구로요, 36.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궁금하네요. 2월에는요, 인천 도하에 2,6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요. 시흥 105이란 곳도 2,600가구, 총 19,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에도요, 서울 성동에 1,300여 가구, 김포 한강에 2,300여 가구, 총 8,3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요. 4월에는요, 구리 갈매에 1,100여 가구, 화성 동탄 2에 2,800여 가구 입주할 예정이래요. 지방도요, 2월에 부산 대연을 비롯해서 세종시 이렇게 28,000여 가구, 3월에도 포항, 창포, 창원, 무동 등 26,000여 가구, 4월에는 부산 남구, 대전 관저 등 15,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동네 나왔네요. 대전 관저. 박PD네 동네가요? 네. 이게 이제 대전의 외곽 쪽 동네인데 관저동. 여기에도 엄청나게 들어오는군요. 그렇군요. 아무튼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값 하락이 불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전세, 또 심한 경우에는 깡통 전세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제발 우리 동네도 깡통 전세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죠. 연일 부동산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부동산 떠받치기 위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흠집내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 이렇게 입주 물량 엄청 풀린다, 이런 흠집내기도 거의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저희도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최근 강남 4구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조선동아 그리고 경제지 난리가 났어. 부담금 폭탄, 재산권 침해, 위험,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동아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요, 강남 재건축 부동산 부담금 폭탄. 조선일보도요, 같은 날 일면에 강남 재건축 이번엔 부담금 폭탄, 거의 비슷한 논조로 기사를 도배를 했더라고요. 누가 먼저 제목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에서 50%를 환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노무현 정부 때 무려 2006년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발 이익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도입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12년에 재건축 활성화 시키겠다, 토건 정부답게 건설업자들한테 돈 몰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했고요. 박근혜 정부가 다시 이를 2017년까지 3년 더 유예해 왔잖아요. 지난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거를 추가 유예하자 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시장 안정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개정안이 폐기가 됐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폐기에 동일한 거거든요. 따라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요, 올해 부활되는 게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예정된 걸 가지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 폭탄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가 떨어졌나 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우리가 보통 10에서 20% 부과하고 있잖아요. 개발 이익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냥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떴기 때문에 생긴 근로소득 아닙니까? 네. 이거에 세금 매기는 게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조중동이 거품 몰고 있는 조합원의 개발 이익에 부과되는 돈이 최대 8억 4천만 원이라면 그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은 무려 18억
18억 원에 달하거든요. 18억 원의 돈이 생겼는데 꽁돈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뭐 거기에다 미리 투자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투자해 놓은 그런 기회비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18억 원 대부분 이거를 혼자서 챙기면서 사회적 책임을 안 지겠다.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특히 강남의 재건축 동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라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평생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8억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돈이 그냥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 18억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부담 지었겠다는 게 이게 부당하다면 이건 도둑놈 신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요 박 PD가 재미난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책 제목이 아주 섬뜩해. 예, 과로 노인입니다. 아하. 예, 이 청림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 명확하죠. 메시지가 노인은 노인인데 과로를 하는 노인이다. 아이고. 그럼 이분들은 왜 과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나이 들어서는 좀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행 즐기면서 손자 손녀들 용돈 안겨주고 이렇게 사는 걸 보통 원하는데 그렇죠. 과로라는 것은 그때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과연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사무실 앞에도 때 되면 꼭 리어커 끌고 지나가시는 노인분이 계시죠.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요. 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인데 이런 분들이 동네에 어지간한 곳은 다 계세요. 그렇죠. 고물상 옆에는 꼭 계시죠. 예. 근데 딱 봐도 우리가 끌어도 저걸 끌 수 있을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폐지 리어커를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그런 어르신들 보면 뒤에서 한번 밀어드리기도 하는데 와, 제가 밀어도요. 예. 이게 잘 밀리지가 않아. 너무 무거워서. 얼마 전에는 저희 사무실 앞에 이렇게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 구청에서 돈 받고 운영하는 이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딱 긁은 거야, 차를. 어떡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왜 이 노인들이 손주들 재롱을 떨면서 여생을 즐겁게 여유 있게 보내야 될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을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본다는 거죠. 일단 국민연금을 꼽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65세죠, 현재는. 그렇죠. 65세가 지나면 다달이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데 왜 이분들은 이러한 막노동에 가까운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될까? 이 책이요, 일본인이 쓴 책인데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의 정책, 시스템 이런 거를 충실히 거의 베끼다시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베껴도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얘기지만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통계라든지 주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굳이 일본에 국한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짤 때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자식들에 의해서. 또는 친척들에 의해서. 이런 기본 전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가 됐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이 쓰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가족들이 부양해 주는 거 그거 빼고만큼만 국민연금으로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분들이 젊었으셨을 때 연금을 조금씩 월급에서 뗐을 때 이미 그때부터 그게 반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미래에 태어날 자식들이 용돈을 줄 것은 이미 뺐다. 자, 그런데요, 요즘 한번 보세요. 60대에서 70대 노인분들 간혹 혹을 달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 혹이 뭐냐? 자식 또는 손주 혹이에요. 요즘은 70대 노인이면은 40대 자식들이 일찍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결혼을 좀 늦게 하신 분들은, 늦게 자식을 보신 분들은 이제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지금 어떻습니까? 취직이 안 되죠. 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자들이 부족한 연금 그리고 몇 안 되는 저축, 이 돈을 끌어모아도 자식까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일본 고령자의 70%가요. 매달 연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못 받아요. 독신 고령자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이보다 40만 원이 많아요. 그러면 40만 원은 어떻게 해? 14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40만 원을 훔치든지 자기가 벌든지 해야 되는 거야.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리어카를 끌고 계신 거예요. 즉 그나마 저축이라도 좀 해놓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자식 대학 보내야지, 온갖 사교육비 써야지, 또 주말마다 결혼식에 장례식에 돌잔치에 좀 많아요. 돈 쓸 곳이. 저축이 없다면은 결국 주 4일에서 5일 하루 평균 5시간을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성별에 있어서의 차별도 나타납니다. 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 그래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전업주부가 많으셨죠. 아빠가 주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외벌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여성은 전업주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만약 남편이 일찍 사망을 했어. 그러면 수입이 팍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나오는 것도 적겠군요. 그렇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요. 애초에 가입조차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 연금 이런 게 있긴 있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활보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차상위 계층, 무슨 계층,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정작 자기가 대상인데도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야. 저희가 예전에도 요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 잔인함이 여기 숨겨져 네. 있기 때문에 이거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 가난 때리기 뭐 이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되게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또는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러면서 가족 단위에서 굉장히 금기시 돼 있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면서도 이용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다. 자, 근데 이 기초수급 대상 이런 제도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국가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 어떻게 보면 나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거지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적선 한 푼 받아, 이게 아니라 이 나라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생존을 위한 권리다.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행복추구권. 네. 이 행복추구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쪽팔린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노인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려 40%인데요. 고독사가 내일 같다. 남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막 한 달이 지나서 기척이 없어서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심한 부패 냄새가 난다. 그래서 119 신고했더니 시체가 있는 경우 적지 않죠. 그렇죠. 이 고독사가 나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무려 40%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빈곤, 노인의 빈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뭐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다든지, 폐지를 줍는다든지, 공병을 모은다든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여생을 노동에 소비하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 이 책에서는 이거를 하류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하류 노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주택, 교육, 간병, 의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서비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가 상품화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 좀 심하긴 한 것 같은데 이러한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생활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하. 본인도 노인이면서요 90대 더 나이가 많으신 부모, 이 부모를 간병하는 노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예, 책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거고요. 하류 노인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자원은 딱 하나뿐이다. 몸, 노동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알바생은 대부분 학생들이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술집이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요즘은요 맥도날드를 가도 어르신들이 알바생인 경우가 꽤 돼요. 그렇죠. 고령자가 상당 부분 대체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이요 20.1%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10명 중 2분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그럼 다른 선진국은 얼마나 될까? 프랑스가요 2.2%, 독일은 5.4%, 영국은 9.5%, 미국은 17.7%. 아이고. 여기서 딱 드러났잖아요. 주택, 교육, 간병, 의료,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의 상품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통계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6세. 거의 세계에서 탑 수준이죠. 남성은 80.2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일본 여성의 건강 평균 수명이요 74.2세, 남성은 71.2세. 아니 그러면 평균 수명이랑 건강 수명의 차이 동안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빼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여성은요 12년, 남성은 9년. 이 얘기가 뭡니까?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12년을 의료나 간병에 의지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하류 노인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하류 노인을 줄일 수 있는 뭐 대책 같은 거 그런 건 제시가 안 돼 있나요? 예, 의료 서비스, 주택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것만 해결해도 하류 노인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게 저자의 주장인데 근데 이게 공짜로 됩니까?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보장 제도를 빵빵하게 하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돈 어떻게 할 거냐? 일본 국민이요 1인당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대요. 어허. 이 PD님도 우리 한국인들이 1인당 지고 있는 빚 통계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를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왜 필요 이상으로 재정 위기를 강조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하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심해줘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광고도 열심히 하죠. 그렇죠. 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은 어렵다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정부가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행간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읽힐 수가 있어요. 사회보장비 등의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 즉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이런 공포심을 부채질해서 공적 서비스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국민 개인 부담을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국민을 동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당 빚이 9천만 원이고 어쩌고 이런 통계를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저자가요. 이 빚을 파헤쳐봤어. 근데 놀라운 팩트가 나오더라고요. 국채라고 하잖아요. 국가가 지는 빚, 이 국채의 80%가요. 금융기관과 손해보험회사와 같은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국민은 이들 기관에 예금이나 보험료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국채 발행액은요 엄밀히 보면 빚이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내가 먼 훗날에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과도한 빚이다, 너네 자식이 빚에 깔려서 허리를 못 핀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의 세 부담률을 보면요, 일본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하네요. 소비세를 18%나 올려도 OECD 평균에 접근할까 말까래. 어허. 따라서 나라에 돈이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세금을 덜 내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세금을 덜 냈기 때문. 아주 명확하죠. 끊임없는 성장을 전제로 일본 정부가 현재 세수 시스템을 짜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장이 되나요? 일본이? 성장이 안 되고 있죠. 우리도 안 되죠. 성장이 되면야 세금을 조금만 매겨도 박리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세수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현재 세수 시스템으로는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즉 국민의 합의에 의한 증세, 이게 유일한 길이다. 아니, 그렇게 세금을 늘리게 되면 국민 부담도 늘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쵸. 얼핏 생각하면 당장 내가 20만 원 내던 세금을 40만 원 낸다. 좀 부담스럽죠. 자, 근데 여기에도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물론 늘지만 그만큼 의료, 주택, 교육, 이런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여기에 사용되는 돈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공적 부담으로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 의료보험 이런 거에 가입을 했다고 쳐도요, 국민 5천만 전체가 조금씩 모은 돈일지언정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만들어내는 이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 천문학적이겠죠? 개인이 아무리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데 부자들이 가입을 한다 한들 그 돈 모아봐서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소비세를 5% 인상을 하면요, 그 가운데 절반을 이용만 해도 유치원과 보육원의 무상, 그리고 대학 수업료 감면, 장기 요양보험 10%만 부담해도 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국에 있는 국공립병원의 적자를 줄여서요, 의료비 부담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세를 5% 인상해서 그거에 반만 써도 이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생활에 필요한 이들 서비스가 공적 부담으로 지급될 수 있다면 세금 부담률이요, 현재보다 10에서 많게는 20%가 올라가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증세하면 난리를 치는 저 야당 쪽에서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기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쪽에서 이 홍준표 아저씨가 들어도 좋아할 게 또 있어. 걔들도 유리한 게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이게 탁월하다는 거야. 사회 안전망이요, 빵빵한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시경제도. 일본이 유럽 국가에 비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비율이요, 매우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을 늘리고 싶다는 욕구, 이거 누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보다요, 저금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 옆집 사는 내 친구가 고독사를 했어.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러면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 자산의 역할이 생활의 위험 분산, 이것밖에 안 된다면은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죠.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국가든 기업이든 외국인 투자자든 거시경제 측면에서 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된 국가일수록 투자도 더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안전망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모험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규모가 큰 북유럽 국가들 따져보니까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를 또 살펴봤더니 소득 격차로 빈곤이 확대가 되면은 사회 전체 교육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부가가치와 효율성도 덩달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불안정해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가 일본 기업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격차를 줄여야 사회 전체 교육 수준과 노동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난한 노인이 줄고 여유 있는 노인이 늘어나는 거, 이것 자체, 즉 상류 노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미래에도 좋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자식, 손주들 모두 교육, 의료, 수혜를 받는 기회도 공평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일본 사례를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 이유가 일본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일본이 진짜 30년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에야 간신히 탈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불황이 진짜 한 1, 2년만 짧게였고 빨리 벗어나려면 일본이 그동안에 잘못돼 왔던 거 그리고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 잘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경불진의 논조가 그거잖아요. 복지를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하류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형편이 향상될 수만 있다면 세금 더 내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래 하류 노인이 아니라 중류, 상류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세금 많이 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과로 노인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동의를 해주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구나. 이분이 전작이 하류 노인이거든요. 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JTBC 뉴스룸을 보면서 이걸 같이 봤었거든요. 뭘 봤느냐? JTBC가 채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스포츠 채널이 있죠.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테니스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와, 우리나라의 호프 정현 선수가요. 한때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무결점 선수로 유명한 노박 조코비치를 물리쳤잖아요. 그것도 3대 0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경기 8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정현이면은 우리도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심정현 대표. 아니 이 정현 선수는 성이 정인 거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심정현 대표는 이름이 정현이신 거고. 아무튼요 정현 선수는요 노박 조코비치를 물리치기 전에도 파란을 일으킨 바가 있거든요. 네. 이틀 전에 3회전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때도요 세계 랭킹 현재 4위 지베레브라는 독일 선수를요 5세트 끝에 3대 2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테니스계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실제로 조코비치를 물리쳤다는 거죠. 아시아계 선수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가는 건 아주 드문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테니스라는 게 유럽에서 출발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신체 조건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아시아계에서 테니스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경우가요. 여자 테니스의 경우 리나라는 중국 선수가 있었대요. 이 선수가요. 2011년 프랑스 오픈, 2014년 호주 오픈 이렇게 제패해가지고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남자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농구만큼이나 이 신체적인 조건이 결정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요. 팔이 길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자 프로 테니스 랭킹을 보더라도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선수는요. 일본 선수예요. 니시코리 게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4위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도 일본 선수 스키타 유이치라는 선수인데 41위. 그리고 정현 선수. 이거 벗으면 허전해질 것 같다. 나의 약점이지만 이제는 이게 나의 강점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덕분에 외신들은 정현 선수를요 이렇게 부른대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테니스 선수 중에 안경 쓴 선수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아니면 아이스맨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대요. 심정현 대표도 안경을 썼는데. 근데 심정현 대표의 안경은 정현 선수 안경보다는 멋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안경이죠. 그렇죠. 아무튼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박태환 선수 그 스토리도 생각나더라고요.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죠. 그렇죠. 박태환 선수도 이 천식 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폐활량이나 이런 게 또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서양 선수들에 비해 엄청 뒤질 거 아닙니까?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 전후로요 20분 동안의 스타트 훈련만 엄청나게 반복을 했대요. 결국 출발 반응 속도를요 0.1초 이상, 이게 0.1초면 짠 것 같지만 수영에서는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이 이상을 줄여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정현 선수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김연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대잖아요. 발이 틀어져서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발이 공개돼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었죠. 네. 아무튼요 진짜 정현 선수 요번에 4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세계 5위 도미니크 팀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던 미국의 샌드 그랜이라는 선수랑 경기를 치르거든요. 24일날 경기를 치르니까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4강 아니라 결승까지 올라가면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이 뭐 평창 올림픽에 앞서서 외신 일면에 큼지막하게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면 우리 심정현 대표가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가요 가상화폐 관련된 제도 계속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도를 내놨네요.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 금융 실명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요 이달 30일을 기해 전격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 계좌는요 사용을 중지시키고요 외국인과 좋습니다. 가수, 연기자, 모델, 보통 연예인이라고 하죠.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23일 문광부가 발표한 2017 대중문화 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인의 월 평균 소득이요 183만 4천 원, 가운데 값은 120만 원. 이번 조사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743명을 무작위로 뽑아 이뤄졌습니다. 그래요? 앞서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소득이 185만 3천 원. 2년간 큰 변동이 없죠? 아니 물가는 올랐는데. 연예인들도 월급이 안 오르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런데 중앙값, 가운데 값은 15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때가 오히려 30만 원이 많죠. 평균은 차이가 없는데 중앙값은 낮아졌다. 이게 예. 무슨 의미인가요? 소득이 적은이가 대폭 늘어난 반면에 많이 받는 사람은 살짝 늘어났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개인 수입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도요 2.4%. 2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네요. 아니 연예인 생활하는데 소득이 아예 없다고요? 예. 이게 뭐 안 불러주면 그럴 수도 있죠.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비율도요 34.8%인데 이게 전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이고. 1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증가했고요. 조사 대상 가운데 36%가 다른 직업이 있다. 연예인 생활로만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전직 아이돌 출신인데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돌인데? 여성 아이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좀 더 늘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이요 8,059명으로 같은 기간 10%가 늘었어요. 와, 많네요. 가수가 4,028명으로 전체 절반이고요. 배우가 3,078명, 모델이 454명, 희극인, 개그맨이겠죠. 14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습생도 있는데요. 선수가 58위, 정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4위, 그리고 한때 1위였던 선수를 연달아 이긴 거네요. 그렇죠. 조코비치가 현재는 세계 랭킹 14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많이 못 나와서 랭킹이 좀 떨어진 거고요. 아직도 세계 남자 테니스 빅4 중에 한 선수로 꼽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를 꺾은 거 새로운 스타 탄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조코비치가 전성기였던,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기 전에 시합을 하는 걸 봤는데 상대가 나달이었어요. 나달이 그 당시에 3인가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1일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놀더라고, 나달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결점, 거의 에라가 없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정현 선수한테 숨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정현 선수가 왜 테니스를 시작했느냐, 물론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정현 선수가요, 어릴 적에 고도근시, 거기다 난시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고도근시 난시였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박 PD는 라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현 선수는 라식을 안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테니스 코트가 보통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테니스를 쳐봐라. 마침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였고, 그래서 테니스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안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도근시 난시면 엄청 두꺼운 안경 써야 되잖아요. 테니스 선수들은요, 안경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과격하게 뛰어다녀야 되니까 안경 벗겨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고글 쓰면 되지 않을까? 고글을 쓰게 되면요, 땀이 차잖아. 그렇죠. 땀이 차기 때문에 테니스 경기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현 선수는요, 고글을 쓰고 땀을 열심히 닦아가면서 공을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멋지게 패신샷 넘기는 거, 이게 현재 정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현 선수는 귀국하면 안경점 CF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정현 선수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니, 안경 착용하지 말고 박 PD가 했던 라식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정현 선수는요, 시력 교정 수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왜냐, 어렸을 적부터 안경을 쓰고 테니스를 쳐왔기 때문에 민법상 미성년자는요, 실명이 확인돼도 이거 가상거래 허용해주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럼 572는 못하네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요,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해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빗성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죠. 그래서 빗썸을 통해서 거래를 계속하려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요,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은행은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할 방침이래요. 그래서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 매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를 계속할 수는 있대요. 네. 단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가능하고요, 입금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거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지겠죠.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금융당국은요,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추후 거래소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검은 돈의 유통을 막아보자. 그리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혼란이 있는 거, 이게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